한서방, 신혼여행 어디로 갈지 정했나? 아버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는 정해놨는데 아직 생각 중이에요. 기왕 신혼여행 가는 건데 미주 씨랑 더 상의해보고 정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꾸물거려서 되겠어? 벌써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 얼른 정해야지. 교통수단이나 숙소도 예약해야 하잖아. 요즘은 제주도 성산 일출봉 같은 데도 인기 많다던데 어떤가? 나도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 제주도 성산 일출봉이요? 여행 장소로 손색이 없겠지만 신혼여행으로는 좀... 나중에 가족여행으로 가면 좋겠네요. 계속 그렇게 싫다고만 하면 언제 정해? 제주도 좋잖냐? 흑돼지도 맛있고 주상절리의 천지연폭포는 또 얼마나 기가 막힌데? 네, 그렇죠. 그냥 여행 가는 거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주 씨는 나가서 자연경관을 둘러보는 것보다 쇼핑하는 걸 더 좋아해서요. 여행 다녀오면 기념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밖에서 돌아다니면 피곤하긴 하지. 나는 기왕 여행 가는 거면 온천에서 몸을 푹 담그거나 경치 좋은 숙소에서 편히 쉬는 것을 더 좋아하긴 하지. 아, 네. 그런 여행도 참 좋겠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주 씨도 같이 가는 여행이라 미주 씨 의견도 반영해야 해서요. 아유, 미주 걔는 고집이 아주 황소고집이라니까. 아버지도 가는 건데 배려도 좀 해줘야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건 내 다리가 아파서 용. 아버님이랑 같이 갈 때는 되도록 편하게 여행하도록 코스를 짜면 되겠네요. 기차보다는 비행기로 이동하고 공항에서는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도록 하죠. 관광 명소를 여유롭게 돌아보고 온천도 들리고 경치 좋은 숙소에서 편히 쉬는 건 어떠세요? 그래, 그거 좋네. 한서방은 말이 참 잘 통한다니까. 관광 명소에는 기념품 살 것도 많을 테니까 우리 미주도 좋아할 테고. 그럼 다음에 아버님이랑 같이 여행 갈 때에는 그렇게 코스를 짜도록 할게요. 그럼 신혼여행지가 정해지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념품도 꼭 사오겠습니다. 그래, 기대하고 있겠네. 한서방,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셈이야? 자네랑 미주가 여기까지 올 줄 알고 계속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늦어서 먼저 비행기를 다 버렸잖아. 그런데 택시고 숙소고 아무것도 준비해놓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왜 아버님이 지금 공항에 계세요? 저희 신혼여행 배웅하시러 일부러 나오신 거예요? 공항에서 못 배웠는데 어떡하죠? 뭐? 배웅? 자네야말로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나도 여행 가러 나왔지. 네? 아버님도 오늘부터 여행 가시나요? 어디로 가세요? 자네 진짜 무슨 소리야? 당연히 자네랑 미주가 가는 곳이지. 나도 신혼여행에 같이 가기로 했잖아. 네? 저희 신혼여행에 아버님도 가시기로 했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저번에 신혼여행 어디 갈지 얘기도 했고 나는 온천 가는 게 좋다고 한 거 기억나지? 그래서 공항에서 비행기 출발하기 직전까지 기다렸건만 아무리 기다려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심지어는 날 두고 먼저 출발해버리다니. 아니, 아버님, 왜 아버님이 저희 신혼여행에 같이 가시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대체 무슨 소리야? 그렇게 여행 코스를 자세하게 나한테 설명해줘서 기대하게 만들더니 이제 와서 따라오지 말라니. 그게 사람이 할 소린가? 전에 말씀드렸던 온천 여행은 나중에 다 같이 가족여행 갈 때를 얘기한 거고요. 저는 분명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님이 착각하신 겁니다. 저번에 같이 간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길래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는데 진짜로 따라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당연히 농담인 줄 알았죠. 걱정되잖아. 내가 따라가야지. 미주는 내가 남자 혼자 몸으로 키운 외동딸이야. 적은 인원으로 여행을 보내본 적도 없다고. 그런데 갑자기 결혼한 남편이라고 해도 남자랑 둘이서 여행을 간다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신혼여행에 부모님이 따라가는 게 어딨습니까? 어쨌든 얼른 나 데리러 와. 이미 둘 다 공항에 도착했잖아.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셈이야? 택시랑 숙소도 얼른 준비하고. 이게 회사 일이었으면 자네는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받았어. 공항이요? 아버님도 이쪽 공항으로 오신 거예요? 어디 계신데요? 저희는 스포르 체스코성까지 왔거든요. 뭐야 그게? 지금 자네 제주도에 있는 거 아닌가? 뭐 성산 일출봉 보러 간 거 아니냐고? 네? 저희는 제주도 안 갔는데요? 뭐라고? 인천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간 게 아니라고? 그럼 지금 어딘데? 이탈리아 밀라노인데요? 이탈리아? 해외로 갔다고? 네,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아까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도착했어요. 지금은 관광 중인데. 한서방, 자네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건가? 저번에는 분명 제주도에 간다고 했으면서 뭐? 이탈리아를 가? 자네가 이런 사기꾼 같은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저는 신혼여행으로 제주도 간다고 한 적 없어요. 나중에 가족여행으로 가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이 착각하시고 따라오려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딴 졸렬한 놈인 줄 알았으면 미주랑 결혼하는 꼴을 두고 보지 않았을 텐데. 우리 딸이랑 결혼은 무효야. 지금 당장 이혼해.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어. 아버님,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아빠. 재민 씨한테 들었는데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주야, 그딴 놈이랑 헤어져. 아빠가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소개해 줄 테니까 지금 당장 이혼해. 위자료도 톡톡히 청구하고. 아빠 맘대로 정하지 마. 애초에 아빠가 신혼여행에 따라오려고 해서 재민 씨가 화가 난 거잖아. 나도 신혼여행은 부부 둘이서만 가고 싶다고. 나는 다 우리 딸 생각해서 하는 소리지. 그놈은 윗사람을 공경하는 태도가 글러먹었어. 혼자서 제주도에 간 장인어른을 버리고 간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됐으니까 얼른 헤어져. 아빠, 제발 좀 재민 씨 난처하게 좀 하지 마. 재민 씨 화나게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아빠만 곤란할걸? 참나, 내가 왜? 왜긴 왜야. 재민 씨 아빠네 회사 전무잖아. 뭐, 전무? 아빠네 회사 본사 말이야. 전무라고. 회사 임원이라니까? 인사에도 재민 씨 입김이 작용할 테니까 괜한 짓 했다가 큰일 날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빠도 적당히 좀 하라고. 잠깐만, 한서방이 본사 전무라고? 웬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빠야말로 대체 무슨 소리야? 아빠 설마 모르고 있었어? 재민 씨는 아빠가 다니는 회사 본사에서 근무하고 거기 회장님의 손자잖아. 설마 모르는 건 아니겠지? 결혼식 때도 재민 씨 가족 속에 회장님도 왔잖아. 그러고 보니 그랬던 것도 같고, 그건 민주 네가 내 딸이라서 회사 사람들이 와준 거 아니었어? 아니거든. 재민 씨네 가족들이라고. 전무 정도 되면 인사권도 쥐고 있을 텐데. 자꾸 눈밖에 나면 회사에서 대우도 안 좋아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해고까지 당할걸? 앞으로 아빠가 10년은 회사 다니고 싶다고 그랬잖아. 아빠 나이에는 지금만큼 대우가 좋은 회사 찾기도 힘들고. 해고는 안 돼. 아빠 어떡하냐 미주야. 한서방한테 내가 몹쓸 말을 했는데. 미주야, 네가 한서방한테 잘 좀 얘기해봐. 일단 여행 다녀오면 재민 씨한테 꼭 사과해. 하여튼 아빠 때문에 내 기분 다 망쳤어. 난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아빠가 알아서 재민 씨한테 사과해. 나도 아빠 때문에 화났다고. 아니, 미주야 잠깐만. 아빤 진짜 몰랐지. 네가 좀 도와줘. 그러길래 그런 부끄러운 짓을 왜 했어? 창피하니까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 아빠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잠깐만 미주야. 미주야. 그 후 저랑 미주는 아버님을 잊고 신혼여행을 즐겼어요. 그리고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버님이 신혼집으로 찾아와서 현관에서 땅에 머리를 박을 기세로 고개 숙여 사과하셨죠. 아무래도 아버님은 여행을 그만두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서 저한테 해고를 당할까봐 불안에 떠셨나봐요. 그런 사적인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일부러 다음은 없습니다 하고 아버님께 일러뒀죠. 그래서 한동안은 아버님의 간섭 없이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남 통영에서 충무 김밥집과 젓갈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64세 남성입니다. 오늘 술 한잔하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나 여러분께 넋두리 좀 해보려 어렵사리 사연을 적어봅니다. 지금은 혼자지만 하늘나라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아내에게도 제 마음이 닿길 바라며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통영 촌놈이라 평생을 통영에서 살다 사업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 30대가 되어서야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느지막이 상경에 정신없이 생활하던 와중에 아내를 만났죠. 그 당시 저는 가진 것도 없었고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만 있었습니다. 고시원 겨우 얻을 돈만 가지고 상경했던 터라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건 물론이고요.
의류 유통 사업을 해보려 몇 년을 고생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번번이 말아먹기 일쑤였습니다. 사업은 제 운명이 아닌가 보다 싶고 늘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언젠간 빛을 발할 거라며 아내는 꿋꿋하게 기다려주었어요. 그렇게 3년 정도 밑바닥부터 시작했던 사업이 노력의 결실을 맺었고 옷가게에 옷을 납품해주는 대행 업무부터 의류 부자재를 전달해주는 일을 병행했는데 월 매출 100만 원도 겨우 벌던 게 월 2천은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 되었답니다. 대성공을 거두고 아내와 살 주택 하나 타고 다닐 차 한 대 장만해서 프로포즈했고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때 제 나이 38살이었고 오랜 시간 기다렸다. 늦게한 결혼이니만큼 빨리 자리 잡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일찍 찾아와 주었고 늦둥이라 금지옥엽 키우게 되었죠. 하지만 너무 오냐오냐 했던 탓인지 버릇이 없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친구들과 언나가 학교에 자주 불려갔었고 심심하면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희정아, 너 언제까지 이럴래?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내가 뭘 어쨌는데? 그년들이 먼저 시비 걸어서 몇 대 패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유난이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엄마 아빠 마음고생 시키고 식구들 걱정시키는 게 취미야? 어떻게 사람을 때리냐? 아, 그럼 가만히 있어? 그년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니까? 그래도 네가 참았어야지. 때리는 순간 지는 거잖아. 제발 조용히 좀 살자, 응? 싸우지 마, 여보. 희정아, 너도 그만해. 아, 뭘 그만해. 이렇게 맨날 뭐라 할 거면 차라리 날 낳지 말질 그랬어? 구박 덩어리인데 뭐가 좋다고 키워? 희정아, 너 그런 말 하면 못 써. 응? 아빠가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 유일한 혈육인데 엄마 아빠가 나이도 있고 늦게 낳은 자식이라 더 애틋하다고 몇 번 말해? 너 아직은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고 내일 모레 스물이긴 하지만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있어? 진짜 고리타분하다. 요즘 부모들은 이렇게 간섭 안 해. 난 집 애들 봐봐. 나처럼 이렇게 구속 당하나. 핸드폰도 고등학생 돼서 사주고. 왜 나한테만 그래? 둘 다 그만 좀 해. 어떻게 하루라도 바람 잘 날이 없어? 그만 좀 하라고. 이게 다 버릇없이 자라서 그런 거야. 부족한 거 몰라서 그런 거라고. 너 정신 차릴 때까지 용돈이랑 모든 지원은 다 끊어버릴 거야. 네가 아까운 거 알고 고마운 거 알아야 이렇게 함부로 행동 안 하지.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그렇다고 내가 못 살 줄 알아? 휴. 저희 부부가 나이가 많은 편이고 아이도 늦게 낳은 편이라 걱정이 많았어요.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아이가 한참 젊을 때 저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먹고 살게 해주려고 사회의 무서움에 대해 알려주려 노력했습니다. 고지식한 생각일 수 있겠지만 보험의 개념으로 대학의 학력은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어딜 가서 무얼 하든 상관없었지만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진급을 해도 학력이 아직까지는 중요하더라고요. 아내가 딸에게 사정사정해가며 겨우 개인과외 학원을 끊어놓고 엄청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항하기 바빴고 저나 아내나 도망가는 딸 자식 잡아오기 바쁜 나날의 연속이었죠. 그래도 시키는 공부 조금이라도 하니 성적도 제법 오르고 4년제는 아니지만 3년제 전문대 회계학과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공부시키고 나니 어찌나 뿌듯한지요. 본인도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에 매일을 기분 좋게 살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의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취하던 딸아이가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아빠, 나 여행 보내줘. 그래, 우리 딸 여행 가고 싶어? 어디로 가고 싶니? 진짜 보내줄 거야? 그럼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가고 졸업도 하고 이제 엄마 아빠는 소원이 없어. 정말이지? 그럼 나 유럽 여행 보내줘. 그리고 회사 타고 다닐 차도 사주고. 용돈은 보너스인 거 알지? 그럼 뭔들 못 해주겠니? 그나저나 지난번에 면접 본다던 회사는 취직된 거야? 내가 누구야? 한다면 하는 박희정이잖아. 아무튼 기대할게. 그리고
나 자취방 계약 끝나면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 가려고. 아무래도 거리 가까운 게 좋겠지? 그건 엄마랑 아빠가 알아볼게. 더 필요한 건 없는 거야? 그 정도면 됐지 뭐. 나도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우리 딸 다 컸네. 방금 계좌로 5천만 원 넣어놨어. 그걸로 해외여행도 가고 사고 싶은 거 사. 그리고 차랑 오피스텔은 알아보고 계약해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고마워 아빠. 그럼 나 바빠서 나가볼게. 이따가 다시 연락할게. 여보, 그래도 어찌어찌 큰 산 하나는 넘었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당신이 많이 고생했지. 나야 화만 낼 줄 알고. 당신이 중간 역할 잘해줘서 이런 결과 만든 거야. 다 당신 덕분이야.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자. 내가 해물탕 해놓을 테니까 집에 일찍 들어와. 알겠어. 이따 들어갈 때 연락할게. 그렇게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하고 알아서 잘 생활하겠지 생각했는데 그건 큰 오산이었어요. 취업했다던 회사는 이름만 존재하는 회사였고 첫 직장을 허무하게 잃은 딸아이는 노력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했습니다. 나름 취업 전선에 뛰어들긴 했지만 한 번 실패를 맛보니 자신감이 없는지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가지고 있던 돈을 까먹으며 허송세월을 보내다 위기의식이 있었는지 술집, 식당, 편의점 등 조금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주식과 코인에 투자해 벼락부자가 되어보겠다며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나마 하던 일도 관두고 집에만 있는 딸아이가 무척이나 걱정되었습니다. 다 뜻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딸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지만 결과는 참혹했어요. 계좌에 넣어둔 5천만 원은 금방 동이 나버렸고 언제 만들었는지 모를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가며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저희 부부는 크게 분노했고 딸에게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막아야 하기에 급한 불을 꺼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돈 많은데 없는 척 했었다며 배신감 느낀다길래 또 다투게 되었죠. 우리가 너한테 심하게 하는 것 같니? 이게 심한 게 아니면 뭔데? 돈 있으면 진작에 좀 보태주지. 나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어?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너 대학 졸업하고 해준 게 얼만데? 우리 나이를 생각해. 네가 혼자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삶에 대한 공부한다고 생각하라고. 그리고 그럴 나이잖아. 웃기지도 않네. 아빠, 옛날 감성에 젖어 살면 좋아? 그것만큼 짐이 되는 게 없던데?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너 이만큼 키워놓은 거야.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고. 요즘 세상에 누가 자식 인생에 관하고 이래라 저래라 해?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인생 살아.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이 자식이 그래도?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어떻게 행동하던 무슨 상관이야? 이번에 빚 갚아준 걸로 유세라도 부리려는 거야? 예전처럼 지원 다 끊어? 아, 뭘 또 그렇게까지 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잘 행동해. 너 이러는 거 옳지 않아.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생각할 줄 아는 나이면 네 밥벌이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이게 뭐냐 도대체? 아,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 한바탕 소란이 일고 딸은 제 등살에 못 이겨 취업 자리를 알아보겠다며 이리저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걸 알게 된 딸은 예전처럼 다시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대려 했지만 당연히 아내와 제가 제지시켰죠. 본가로 들어와 살면 아낌없는 금전적 지원을 할 것이라 했지만 딸아이는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국 따로 살이는 계속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아내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고 말았어요. 중환자실에서 며칠 밤을 지새다 겨우 일반 병실로 올라와 의사소통도 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쇼크가 온 바람에 황망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에 정신을 차리기 정말 어려웠어요.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막막했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 꾸준히 들어놨던 보험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무려 5억이나 되더라고요. 딸아이가 언젠가 시집이라도 가면 목돈으로 줘야지 생각하고 우선 비밀로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딸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며 인사를 시켰습니다. 아직 슬픔도 가시기 전인데 대뜸 인사시켜서 경황도 없었고 솔직히 아내 말고는 다른 생각이 안 났거든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첫 인사 자리도 흐지부지 지나갔어요. 못마땅했던 딸은 저에게 전화를 해 한바탕 쏟아붓더라고요. 아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말이냐? 너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어디서 뭐하는 놈인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결혼한다 하면 내가 그래라 할 줄 알았니? 아니, 내가 내 인생 살겠다는데 왜 아빠가 태클이야? 다른 건 모르겠고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너야말로 왜 그러니? 둘이 만난 지 얼마나 됐어? 결혼할 준비는 다 해놨고 무슨 돈으로 결혼하게? 아니, 아빠는 딸 자식 하나 있는데 결혼할 준비도 안 해놓은 거야?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내가 늘 얘기하지. 그리고 엄마 49제도 안 지났어. 제발 생각 좀 있게 행동해. 난 이해가 안 가. 아빠가 너무 답답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살아야지. 뭐? 죽은 사람? 넌 엄마가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나도 엄마 죽은 거 슬퍼. 나라고 뭐 피도 눈물도 없는 줄 알아?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 피해보는 게 안타까워 그러지. 야, 너 정신 차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 엄마 죽은 거야. 어떻게 그따위 말을 해? 아, 그래서 결혼시켜줄 거야 말 거야. 대답이나 해. 못 시켜줘. 네가 알아서 해. 그놈이랑 살림을 차리던 뭐하던 너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연락하지 말자. 아, 이렇게 날 버린다고? 그래, 까짓것 연락 안 할 거야. 아빠 후회하지 마. 너야말로 그 말 후회하지 마. 어떻게 엄마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어? 굳이 이 시기에 그랬어야 했나 싶다. 네가 진짜 우리를 가족이라 생각하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드는구나. 너랑 말싸움할 기운도 없어. 그만 연락해. 딸과 한참을 싸우고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것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딸아이는 어디서 뭐하고 지내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없는 걸 보니 제 도움 없이 살 수 있나 보다 싶어 가만히 뒀습니다. 그러다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전 단계라며 컨디션 관리를 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어요. 결국 아내도 없고 딸이랑도 연락도 하지 않는데 서울에서의 삶이 무의미해서 고향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이참에 딸아이의 버릇도 고쳐보려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오랜만이구나. 잘 지내니? 웬일이에요? 저한테 볼 일 있으세요? 아빠가 얼마 못 산다는구나. 엄마 그렇게 되고 몸이 말이 아니네. 이참에 고향에 내려가서 살까 해. 남은 시간 딸이랑 함께하고 싶은데. 그래서 연락했다. 죽을 병이라도 걸렸나 보죠? 대장암 말기라는구나.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네가 보고 싶어. 병들고 늙으면 그냥 죽어야지. 무슨 염치로 자식한테 기댈 생각을 해? 아빠가 나한테 그랬잖아요. 이제는 생각하고 알아서 살 나이라고. 아빠는 60 넘었으니까 거의 뭐 신의 경지겠네.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다 필요 없고 죽고 나서 연락 줘. 보험금은 받아야 되니깐. 아, 맞다. 죽으면 연락 못하지? 희정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아빠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어쩜 그럴 수 있니? 그러는 분은 어쩜 저한테 연락 한 통 없을 수 있어요? 보험금이니 뭐니 돈은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편히 눈 감으세요. 연락하지 마시고요. 너 정말 연락한 내가 미친놈이지. 어휴. 어차피 사람은 언젠간 죽으니까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돈만 남겨두고 가세요. 알겠죠? 이런 미친년이.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래, 죽거든 연락할 테니까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렴. 사실 시한부라는 건 거짓말이었는데 자식한테 저런 소리를 들으니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떨어지더군요. 딸아이를 시험해 보려던 저도 못났지만 정말 실망감이 컸습니다.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정리하고 통영에 가게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서울에도 아파트를 딸아이 주려고 사둔 게 있는데 지금 재개발이니 뭐니 해서 가치가 몇 배는 오르고 있더군요. 통영에서 장사를 시작하며 딸아이와 1년 정도 연락을 안 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급했는지 궁금했는지 먼저 연락 오더라고요. 아마 죽을 병에 걸렸다던 사람이 안 죽고 계속 살아있으니까 의아했나 봅니다. 아빠, 아직도 살아있어요? 부고 소식이 안 들려오네? 왜 연락 안 해요? 내가 왜 연락을 하니? 죽을 사람 기다렸다가 재산 가로채려는 거 뻔한데. 아니, 어차피 죽으면 내가 물려받을 거잖아. 미리 통보하는 게 뭐 어때서? 이참에 다 오픈하마. 너 결혼하면 주려고 사두었던 서울 아파트 이번에 재개발돼서 보상금 12억 나온다더구나. 내가 서울에 살 일은 없으니까 분양권 포기하고 보상금 받았어. 그리고 통영에도 가게랑 아파트 있고 현금 자산만 지금 50억이 넘는데 너한테는 한 푼도 물려주지 못하겠구나. 이런 게 어딨어? 돈이 그렇게나 많으면서 어떻게 자식을 나 몰라라 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 자식을. 그러게, 그런 귀한 딸 자식이 정작 지 부모는 나 몰라라 하네. 죽어서 연락하라는 거 보고 아주 기가 차다 못해 흘러넘치던데. 아빠 이러지 말고 나랑 대화 좀 해. 내가 통영으로 갈게. 나는 그쪽이랑 할 말이 없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남담합시다. 호적 파는 건 귀찮으니까 그냥 서로 왕래하지 말고 지내자고요. 이제 그쪽은 내 딸도 뭣도 아니에요. 아빠! 아빠! 그렇게 여전히 연락은 안 하고 있고 스스로 정신 차려서 돌아오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죽기 전엔 정신 차리겠죠. 안 차리면 얄짤없이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할 예정이에요. 제 마음처럼 딸아이가 잘 따라와주면 좋겠지만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저는 통영에 내려와 혼자 쓸쓸히 가게를 운영하는데 다행히 장사도 잘 되는 편이라 월 매출 1,000만 원은 거뜬해요. 혼자 하는 장사라 욕심만 많아서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니까 몸도 마음도 피곤하지만 지금이 좋네요. 아내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거고 죽기 전에 딸아이가 정신 차리는 거 보는 게 소원이랍니다. 저처럼 자식 때문에 소갈이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그건 져주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부모라고 해서 자식한테 무조건적인 희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부모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손주였고 소중한 가족일 테니까요. 그러니 자식 걱정이 앞서더라도 우리네 엄마 아빠들 기죽지 말고 파이팅 하면서 살자고요. 인생은 예순부터랍니다. 이제 시작이니 다 같이 힘내서 오래오래 살아봅시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많은 공감 부탁드리고 응원의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2살 여성입니다. 현재 대기업 계열사인 한 식품회사에서 마케팅 부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파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전 남자친구와 제법 오래 연애하면서 서로 많은 걸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연애하면서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고 되려 제가 미안할 정도로 저에게 헌신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야근이라도 하는 상황엔 항상 챙겨 먹어야 한다며 도시락을 싸들고 쫓아다닐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파혼을 하면서 그 모든 행동이 저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는데요. 결혼까지 했더라면 지금쯤 제 인생은 완전히 망해버렸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파혼이라는 걸 통해 인간관계 사이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생 공부했다 치고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른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제 기막힌 파혼 사연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은혜야, 너는 만나는 사람 없니? 내일 모레면 30인데 이제 슬슬 준비해야지. 에이, 이제 회사 자리 잡고 아직 한창인 나이인데 무슨 결혼이야? 난 아직 일 더 하고 싶은데. 얘, 너 엄마 친구 미경이 알지? 걔 딸도 이번에 결혼했잖아. 너랑 동갑인데. 걔는 걔고 나는 나잖아. 어렵게 회사 들어왔는데 내 커리어 망치고 싶지 않아. 겨우 자리 잡았는데. 결혼한다고 커리어가 망가지니? 결혼해서도 일 계속하면 되는 거지. 요즘 세상에 맞벌이 안 하면 힘들다며. 그렇지. 근데 아직은 혼자가 좋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 연애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다가 다 늙어 죽는다. 그러지 말고 엄마가 중매라도 좀 서봐? 아, 무슨 중매야. 내가 그럴 나이야? 그냥 좀 지켜봐주면 안 되는 거야? 주변에 다 결혼하는데 너 다 늙어서 혼자 살까봐 그러지. 그러지 말고 이참에 한번 만나볼래? 아, 왜 그러실까? 싫다잖아. 그리고 결혼하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일 더 해야 해. 좀 더 있다. 해도 안 늦어. 아휴, 얘는 누굴 닮아 이렇게 고집을 피울까? 누구긴 누구야. 아빠랑 엄마 닮았지. 그 피가 어딜 가겠어? 나도 모르겠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엄마도 강요는 안 할게. 정말이지? 내가 좋은 사람 생기면 꼭 인사하러 올 테니까 연애 안 한다고 뭐라 하지 마. 알겠어, 이 계집애야.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가 혼자 저를 키워주셨어요. 불행 중 다행히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이 제법 됩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었지만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엄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듣고 자랐던 소리 중 하나가 돈 아까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하며 지냈고 부유한 티를 절대 내지 않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바른 길로 자라날 수 있게 무척이나 애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의 바람대로 학업에 전념하며 속 썩이는 일 없이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아무튼 엄마는 그런 제가 빨리 결혼했으면 하셨어요. 가정이 탄탄하면 인생이 안정감 있게 흘러간다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5년 차 되던 해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 실패 후 뒤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사회생활인 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그 노력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인턴 과정을 거친 뒤 제 부서에 배치받았는데 어찌나 열정이 넘치던지 사무실 분위기가 바뀌더군요. 선배님, 정신 차려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 준호 씨, 전 괜찮아요. 조금 무리해서 그런 거니까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긴요. 지금 딱 봐도 사람 하나 죽게 생겼는데. 도대체 이 지경까지 왜 참으세요? 당장 병원 가세요. 아, 글쎄 됐다니까요. 늘 이랬으니까 호들갑 좀 떨지 말아요. 아니 글쎄, 이렇게 혼자 개고생하면 누가 밥이나 떠먹여준답니까? 선배님이야말로 너무 미련해요. 빨리 저랑 응급실 가세요. 제가 물건 놔두고 온 게 있어서 다시 왔길 망정이지 아무도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났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준호 씨. 요즘 새로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신상품 론칭하는 것 때문에 신경 쓸 게 이만저만 아닌데.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세요? 팀원이 8명이나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혼자 하는 게 편해서 그렇죠 뭐.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발버둥 쳐야 하잖아요. 마침 프로젝트가 제게 온 거고 팀장님도 제게 권한 위임하셨고요. 어휴, 그래도 그렇죠. 몸 좀 사려가면서 일하세요. 누가 보면 회사 일은 선배님이 다 하는 줄 알겠다고요. 자, 말은 그만하고 저랑 병원 가요. 아, 정말 괜찮다니까요. 사람 민망하게. 나 홀로 저승 가는 것보다 민망한 게 훨씬 나아요. 제가 가방 챙겨올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예비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자기보다 나이 어린 상사한테 꼬박꼬박 존대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는 예비 남편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과로였고 꼬박 이틀 입원해 누워 있었어요. 그걸 계기로 저희 사이엔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2년 정도 연애 후 제가 30살이 되던 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친정엄마는 제가 결혼한다 하니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아휴,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 많았죠? 아닙니다. 어머님, 당연히 인사드리러 와야 하는 건데요.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만난 지 2년 다 되어 가는데 이제서야 인사드려 죄송해요. 어머, 젠틀하기까지 해라. 난 그 누구보다 기뻐요. 우리 딸 원래 결혼은 안 하려고 했었던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런 녀석이 결혼을 하겠다니 내가 안 기뻐요? 엄마, 내가 언제 안 한다고 했어. 일을 더 하고 싶다 했지. 그게 그거지 이 녀석아. 아무튼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딸 어디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같은 회사 근무한다는데. 은혜 씨가 워낙 일도 잘하고 똑 부러지는 면이 있어서 제가 그 모습에 반했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조금 늦게 시작해서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은혜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어머, 패기 있는 모습 좀 봐. 난 말할 것도 없이 오케이야. 인물 훤칠하지. 성격 좋지. 엄마는 궁금한 것도 없어? 내가 다 민망하네. 뭐 아무렴 어떠니 자기 주제 모르고 설치는 사람만 아니면 된다. 아직 신서방네는 인사 안 드린 거지? 뭘 했다고 벌써 신서방이래.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갈 거야. 이번 주에 우리 집 먼저 온 거고. 그래, 잘해봐. 신서방, 우리 식구가 된 걸 환영하네. 앞으로 잘 부탁해. 네, 어머님. 저도 잘할게요. 어머님이 뭐야? 이제 장모님이라고 해야지. 호호. 어서 오거라. 우리 준호랑 결혼을 할 사이라고?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은혜라고 해요. 아버지, 우리 은혜 정말 예쁘지? 얼굴도 예쁘지, 몸매도 좋지, 회사에서 잘 나가지. 집안도 좋다니까? 내가 사람 하나는 잘 골랐어. 회사에서 잘 나간다니? 혹시 뭐 하는 집안인지 물어봐도 될까?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절 키우셨어요. 친정엄마는 최근에 일 그만두시고 집에서 쉬고 계세요. 뭐? 그럼 결혼하면 데리고 살아야 하는 거냐? 일도 안 하고 무슨 돈으로 먹고 살아? 신준호, 너는 어디서 이런 근본 없는 걸 신부감이라고 데리고 왔어? 너, 내가 혹 달린 여자는 안 된다고 했지?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장인어른 은혜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거 맞아요. 근데 노후 준비도 다 해놓으셨고 집도 평창동이라고요. 말만 듣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은혜네 집안 우리가 발끝도 못 따라간다고요. 평창동이라면 그 부자 동네 아니냐? 대기업 회장들도 산다는 그 동네? 네, 맞아요. 은혜가 저보다 직장에서 직급도 높아요. 제가 일하는 부서 팀장님이라니까요. 아버지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은혜 막대 먹은 여자 아니에요. 내가 말실수를 했어. 아들이 때늦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예민해졌나 보다. 지금 내가 한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해주렴. 하하. 은혜야, 아버지가 장난 좀 치셨나 보다. 기분 나빴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아버지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신데. 아니에요. 그러실 수도 있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이 제법 되는지라 사는 집도 여자 둘이 사는 집 치곤 크고 넓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저희 집 대문 앞에서 한참 동안을 두리번두리번했고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TV에서 나올 법한 그런 집이었고 자기 눈으로 직접 보니 신기했겠죠. 평소에 제가 명품에 관심이 없고 길거리에 지나다니다 제 마음에 들면 사서 쓰는 스타일이라 티를 내고 다닌 것도 아니었고요. 친정엄마도 중요한 자리 아니면 편하게 입고 다니시는 스타일이었고 얼핏 보면 그냥 동네 아줌마였죠. 반면 예비 시댁은 예비 시부와 예비 남편 둘이 살고 있었어요. 20평대 아파트였고 전세를 끼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부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었고 나이에 비해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해외에 나간 지 제법 되었고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에 대해 물었는데 끝까지 대답해주지 않더라고요. 뭐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넘겼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으며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하기 시작했어요. 머지않아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애써 괜찮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돈을 만나 뵙게 되니 영광이네요. 우리 은혜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할 소린데요. 우리 준호 잘 부탁드리고 은혜는 내가 딸같이 생각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선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집 문제인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준호가 사부인 댁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 집이요? 저야 뭐 좋긴 하다만 그래도 신혼인데 따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애들 의견도 중요하고요. 애들도 그게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새아가도 원래 살던 곳에서 사는 게 더 익숙하고 준호야 뭐 좋은 집에서 사랑하는 와이프 끼고 사는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죠. 무엇보다 돈도 아끼고 말이죠.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저는 좋아요. 안 그래도 그 넓은 집에서 장모님 혼자 사실 생각하면 마음 아팠거든요. 장모님이랑 은혜만 괜찮다면 제가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아휴, 고마워라. 사돈이 이렇게 속이 깊으실 줄 몰랐네요. 아버님, 배려 감사해요. 안 그래도 저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어쩌시게요? 나야 뭐 혼자 지낸 게 익숙하기도 하고 이제 아들 녀석이랑 지지고 볶고
안 하는 게 더 좋을 나이지.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왕 말하는 거 혼수는 딱히 할 필요 없겠죠? 저희 집에 들어오면 웬만한 건 다 있으니 두 사람한테 필요한 가구 정도만 사면 되겠네요. 우리 귀한 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 욕심 안 부리고 살아왔어요. 내가 귀하게 키웠는데 막상 보내려니 섭섭하네요.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준호 외제차 한 대만 해주세요. 현금도 2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외제차요? 따로 받으신 게 있으세요? 그건 준호가 알아서 잘 고를 겁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게 영 마음에 걸렸는데 이참에 하나 장만해 주시죠. 아버지, 그거 장모님이 되게 부담되실 거야. 나 차 필요 없어요. 지금처럼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되죠. 이 사람도 아직 차 없는데. 그건 그거고 아무튼 이참에 차도 하나 새로 뽑고 잘 타고 다녀야지. 너도 언젠간 팀장 되고 본부장 될 텐데. 그건 그렇죠. 안 그래도 우리 딸 진급 선물로 뭐 해줄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차가 좋겠네요. 추가적인 건 아이들 통해서 전달받도록 하죠. 저흰 뭐 딱히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뭐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 사도는 걱정 마시고 마음 놓으세요. 생각보다 상견례는 무난히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견례가 끝나고 나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예비 시부는 당연하다는 듯이 혼수로 차와 현금 해단을 요구하셨죠.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뭐든 다 해줄 수 있는 처지였지만 결혼을 앞두고 예민해지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예비 시댁의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 남편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은 돈도 적었을 뿐더러 왠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싶었어요. 남편 월급이 300 초반이었는데 외제차 한 대 관리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저희 친정집에 들어와 산다고 해도 과연 그만큼 아끼면서 살지도 의문이었고요. 주변 친구들한테 말하니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그중 저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친구 녀석이 한참 동안 말을 않다가 믿지는 결혼이고 기우는 결혼인데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되짚어보라고 조언해 주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설마 진짜 그러겠어? 하는 심정으로 예비 남편을 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결혼 날짜까지 잡히니 정말 뭐라도 된 마냥 나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사치를 부리지도 않던 사람이 백화점에서 하루 종일 쇼핑을 하질 않나 과소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머지않아 친구가 조언해 주었던 말의 뜻을 몸소 깨닫게 됐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 차 바꿀 때 됐는데 장모님한테 말해서 혼수로 차 한 대만 준비해줘. 안 그래도 제네시스로 뽑아드리려고 했어. 그 정도면 타고 다니시는데 지장 없잖아. 지난번에 보니까 사고 나면 자동으로 관제센터에 신고도 되고 여러모로 기능이 좋더라. 뭐? 정신 나갔어? 당연히 외제차 뽑아야지. 구더기 같은 국산차를 어떻게 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 엄마가 안 그래도 아버님 차 얘기하시더라. 우리 차는 결혼 선물해 준다 치고 아버님 차도 고민하시더라고. 근데 솔직히 금액으로만 따지면 2억 넘는 거 알지? 그럼 외제차가 다 그 정도 하지. 작정하고 사면 집 한 채 값인걸? 그래서 말이야. 우리 집에 들어와 살 때 필요한 것들은 혼수한다 생각하고 당신 쪽이 준비해 줬으면 해. 뭐?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어? 뭐가 갑자기야? 까놓고 얘기해봐. 우리 엄마가 몇 억 쓰는데 고작 가구 몇 개랑 필요한 물건 사는데
돈 얼마나 든다고 그걸 못 써? 아니, 당신도 알잖아. 우리 아빠 경비원 일하면서 얼마나 번다고 그 부담을 주는데. 우리 엄마는 돈이 썩어나서 해주냐? 다 자기가 안 쓰고 안 입고 해서 해주는 거지. 우리가 재벌도 아니고 여유가 있다고 해서 다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이거 기우는 결혼이야. 알아? 뭐? 기울어? 너 말 다 했냐? 지금 우리 아빠랑 나 무시하는 거야? 돈 없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해?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 누가 자기 돈 없다고 무시했어? 해준다는 거 다 해줄 테니 조금만 부담하라는데 뭐가 문젠데? 당신 월급 3달치만 모아도 필요한 거 사고도 남겠다. 그리고 모아둔 돈 3천 정도 있다며? 그 돈 아버지 드렸어. 그동안 나 키워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 아, 그런 건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나도 모아둔 돈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러냐고. 내 돈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 이런 거 하나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거야?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자식이 부모 챙긴다는데 이상할 건 없지. 근데 우리 결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적어도 언질은 해줘야 하는 거야.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 자꾸 따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는 뭐 해오는데? 이야, 이런 식으로 비교까지 한다. 이거지. 다 필요 없고 돈 들인 거 다시 받아올 테니까 치사하게 굴지 좀 마라. 참나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사람이 왜 그렇게 삐딱해? 내가 삐딱한 거야? 있는 것들이 더하다고 당신이야말로 우리 아빠랑 나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 안 되지. 아니, 그래서 차 뽑아주겠다잖아. 제네시스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 구더기 같은 차를 어떻게 타냐고. 말이 되는 소릴 좀 해. 아, 진짜 어이없다. 지랄도 유분수네. 기생충 같은 놈이 구더기 이러고 있어. 야, 타기 싫으면 타지 마. 뭐 이런 날도둑 같은 놈이 다 있어? 당신이야말로 바라기만 할 줄 알지. 생색도 내가 내야 맞는 거야. 알아? 와, 본색을 드러내네. 아무래도 우리 이러다가는 싸울 것 같네. 서로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자. 기생충 같은 놈이 생각할 것도 없어. 구더기? 야, 그런 구더기도 아까워. 생각할수록 열받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예비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비 남편은 정말 맨몸으로 결혼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걸 다 감수하고 저희 친정엄마가 베풀려고 했던 이유는 오로지 가족이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외롭게 살아왔던 터라 엄마도 가족의 정이 그리우셨던 거죠. 하지만 예비 남편은 이를 악용해 저희 두 모녀에게 뜯어낼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뜯어내고 싶었나 봅니다. 일을 하다 답답한 마음에 회사 옥상에서 바람 좀 쐬려고 커피 한 잔 뽑아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듣고는 파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더랬죠. 통화를 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예비 시부였습니다. 저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는 그깟 여자 하나 못 잡아서 이 사다를 만들어?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솔직히 차 2대는 너무했지. 아버지 차까지 요구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였다니까요. 뭐가 무리야? 잘난 우리 아들 데려가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이라고 둘 있는데 다른 자식은 제 엄마 따라간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미국으로 떠나버렸지. 내가 너한테 기댈 수밖에 없잖냐. 우리 부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돈 많은 집 여자 만나서 피 빨아먹고 사는 수밖에 없어. 이 나이에 어디서 이런 호사를 누리겠냐? 아, 그럼 뭐 하냐고요. 아버지 때문에 차 문제로 싸워가지고 지금 결혼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아씨 진짜. 뭐? 어떻게 해서든 마음 사로잡을 준비해.
이벤트를 하던 뭘 하던. 요즘 여자들 꽃다발 좋아하잖냐. 진심인 척하고 먼저 가서 벌벌 기어. 쪽팔린 거 한순간이다. 평생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기회라고. 그래도 그렇지. 이러다 들키면 바로 고소당해요. 그러니까 안 들키게 잘하라 이거야. 너 영화 기생충 알지? 거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란 말이야. 아, 알았어요. 내가 다시 이야기 좀 해볼 테니까 혹시 모르니까 돈 좀 마련해놔요. 차도 사주는데 집에 들어올 때 사용한 가구는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지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니까. 그런 거에 동요하지 말고 당당히 나가. 그래야 아무 말 못하지. 아무튼 내가 돈은 마련해두마. 요즘 잘 나가는 여자 하나 물었거든. 알았어요. 또 연락해요. 저는 둘의 대화를 듣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사실에 기가 막히기도 했고 분노를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 길로 녹음된 파일을 친정엄마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노발대발하시더니 결혼은 없던 일로 하시자더군요. 저는 예비 남편을 불러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왜 그러냐며 모른 척 시치미를 뚝 떼더라고요. 자기는 너무나도 당당하다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길래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들려주었죠. 그걸 듣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이내 저에게 화를 내며 자기가 바람을 피운 사실까지 말하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증거를 내미는 꼴이란. 참 우스웠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났고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예비 남편을 마주쳐야 했기에 최대한 티를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걸 이용해 예비 남편은 저에게 계속 다가오려 하고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누워서 침뱉기라는 걸 알지만 회사 게시판에 모든 증거를 올리고 예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바람 피운 상대 여자가 같은 회사 인턴 직원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예비 남편은 저에게 득달같이 달려와 당장 글 내리라며 온갖 협박을 해댔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너 제정신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당장 그 글 내려. 싫어. 내가 왜? 우리 파혼했잖아. 내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아니,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사실도 아닌 걸 유포하면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당장 글 내려. 명예훼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이 회사에서 위치 파악을 못하고 있나 본데 넌 내 선에서 자를 수 있거든? 와, 월권 남용하시겠다? 너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나도 소문 낼 거야. 얼마든지 해봐. 내가 이 회사에 쌓아온 이미지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걸? 너처럼 멘탈 약한 새끼나 소문에 휘둘리지. 난 이미 다져질 대로 다져졌다고. 해볼 테면 해봐. 너 진짜 당장 글 내리면 지금이라도 용서해 줄게. 나는 내릴 생각 없어. 너야말로 사기죄로 고소당하기 전에 조용히 닥치고 회사 다녀라. 이 기생충 같은 새끼야. 야, 너 말 다 했어? 이게 주제도 모르고. 주제 모르는 건 너지. 앞으로 깝죽거리지 마라. 저는 되지도 않는 말로 협박을 해대는 예비 남편에게 크게 한 방 먹였습니다. 저야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한 회사에서 남편보다 오래 근무했고 업무 능력이 탁월해 최연소 팀장까지 달았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남편의 시답지 않은 말이 통할 리가 없었죠. 결국 파혼 통보한 지 한 달 만에 예비 남편은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하도 수군거려서 멘탈이 약했던 예비 남편은 못 버티고 제 발로 회사를 나간 거였어요. 바람을 피운 상대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굳이 나갈 이유가 없었죠. 제 인생의 빌런 같은 존재가 사라지니 숨통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며 자신이 결혼하라고 떠밀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자책하셨어요. 그런 엄마를 위로해주며
엄마 탓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파혼의 상처를 뒤로하고 다시 열심히 회사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최연소 팀장 자격이 주어진 데다 곧 승진 시험을 앞두고 있었기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회사를 관두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주제에 맞지 않게 행동하다 큰 코 다친 예비 남편이 정말 불쌍하기도 하면서 쌤통이다 싶네요. 제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진 모르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똥차를 치워버릴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아직 늦은 나이도 아니니 열심히 일에 매진해 보려고요. 취미생활도 하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 알콩달콩 연애도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